장기 정체가 시작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큰 격차가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광기가 벌어져요. 부동산 시장은 약 10년을 주기로 반복해 왔어요.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패닉이 오는데 패닉은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다음에 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나라 최근의 부동산 주기를 보면 2018, 19, 20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들이 주춤주춤 떨어질 때 패닉이 왔어요. 영끌족들 어쩔 줄 몰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 드디어 붕괴가 왔어요. 폭락을 했었잖아요. 많이 올랐던 데에는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2022년 말쯤에 급매물은 거의 다 소화가 됐어요. 우리 가계의 60에서 70%가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지 견뎌내요. 아무리 떨어져도 안 팔아요. 또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부동산은 폭락했다가도 다시 상승한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장기 정체기가 지속이 되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3, 24, 25, 26, 27년쯤에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장기 정체기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오르고 다시 주춤주춤 내려가고 또 오르더라도 주춤주춤 내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흔히 장기 정체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기 정체기에 가면 주택 가격은 못 올라요. 좀처럼 안 올라간다고. 근데 전세 가격은 꾸준히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난해부터 장기 정체기가 시작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큰 격차가 없는 때가 와요.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광기가 벌어져요. 그거는 한 5년 정도 지나야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택 가격은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하는데 그 벽을 못 뚫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가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그 격차가 거의 없어져요. 그때 집 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돼요. 주택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투자 목적이라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세계적인 금리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 딥이 올 수 있어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그 짧은 기간 그것만 버텨내면 또 다시 오르게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 늦어도 5년 후에는 다시 투기 열풍이 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으면 지금 실수요자면 사도 돼요. 앞으로 더 안 떨어져요. 금리가 터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도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건축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물가는 주택 가격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요. 주택 가격은 단속적이에요. 안 오르고 있다 갑자기 올라요. 이게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질 때 폭등을 하니까 그런 단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은 못 오르고 있는데 건축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 물가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은 지금의 정체기를 앞으로 4년이나 5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라면 3년 만기 국채에 투자해 놓겠어요.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도 이자 수익이라도 얻고 싶다면 국채에 투자를 해뒀다가 한 3년 후쯤 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슬금슬금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투기 그 열풍이 불게 될 거예요. 딱 3년 만기 지나면 그때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장기 정책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제 관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때가 최적의 투자 시기예요. 유명한 그 투자의 귀재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오래전에 이미 뭐 여러 저서에서 남겨놓기도 하고 뭐 말로도 남겨놨으니까 제가 뭐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82년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어요. 그때부터 제가 경제 병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몇 년 안에 경제 병약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무려 42년이 걸렸습니다. 경제도 종종 질병에 걸려요. 우리는 그걸 흔히 경제 위기 혹은 경제 파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경제학에 병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경제학의 병약을 수립하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그 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경제 병약을 수립하기 전에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저서가 하나 있어요. 찰스 킨들버거라고 유명한 경제사학자인데 이분이 1978년도에 마니아스 페닉스 크레시스라는 책을 내요. 우리말로는 광기, 패닉, 붕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금융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걸 이제 세계 금융위기 역사 700년사를 연구하고 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 위기가 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지 이게 또 패닉으로 왜 필연적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붕괴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내면 경제 병리학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듣겠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 병리학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그 원리를 찾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걸 찾아놓고도 제가 찾아낸 그것에 대해서 임상 사례들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 사례 연구하는데 또 10여 년이 걸려서 올해 초에 겨우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경제 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재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일반 재화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재산형 재화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일정 기간 저축을 해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저축이 축적되는 동안은 수요가 안 일어나요. 가격이 못 올라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5, 6년 걸려요. 그리고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2년 내지 3년 더 저축을 해야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광기예요. 영어로는 마니아스.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수요가 공동화되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큰 빚을 내서 이제 주식 부동산 산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게 이제 패닉스예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거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크게 거래 수단의 기능이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은 모두 다 준통화로 간주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량 줄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반대 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일반 원리를 자세하게 해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일반 경제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세계 경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위기들은 그 임상 사례로서 여기다 실어놨어요. 재미로도 보셔도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행동경제학이라고 경제학에 있어요.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행동경제학에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그 인지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편향이 뭐냐면 자기가 해낸 일은 남들이 해낸 일보다 월등하게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편향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무리 그럴듯해 이렇게 느끼셨더라도 그 행동에 옮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를 진단하라고 예측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진단하고 예측한 결과는 자기가 믿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들 그리고 사례들 여기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스스로 한번 예측하는 그 능력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누구나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책을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